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의 일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65세의 박성칠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4억 5천만 원을 그 아파트에 쏟아부은 지 불과 1년 만에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퇴직금이었습니다. 아내 몰래 넣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손녀딸 대학 등록금까지 포함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칠 씨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박성칠 씨의 귓가에 지금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박성칠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뛰어들었다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2025년 혹은 2026년의 이 시점이 부동산 투자의 최적 시점인가 하는 질문에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사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까?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신 돈이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까? 저는 오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잠깐 계속 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손이 생각납니다.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었던 그 손. 식당 일을 25년 동안 하면서도 절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202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 만난 실제 가족의 사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만 내용은 사실입니다. 72세 어머니 김순옥 씨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6개월 동안 혼자 그 사실을 안고 사셨습니다. 몸이 점점 여위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이상하다 싶었던 딸이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그제서야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짐이 되기 싫어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혼자 6개월을 버티신 어머니. 이게 바로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에 돈 문제로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서 30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의 최적 시점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는 매년 지금이 집 살 때다, 지금이 팔 때다 라고 합니다. 2015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올라타신 분들 중 일부는 성공했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은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둘째, 시니어 투자자는 리스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30대가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면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60대, 70대는 다릅니다. 실패하면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금융기관도, 언론도, 부동산 중개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조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부동산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집을 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집을 사서 20년 후에 팔려고 하신다면 그때 살 사람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현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 알아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권유의 실체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다음 챕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나면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58세에 퇴직한 이정국 씨의 이야기입니다. 32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날, 이정국 씨 통장에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3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정국 씨는 그 돈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였습니다.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친구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부동산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산다.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다음 주에는 이정국 씨가 다니던 등산 모임에서 아는 형이 접근했습니다. 충청남도 쪽에 지금 개발 예정 부지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3년 안에 2배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교회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경기도 외곽 빌라를 소개해줬습니다. 이정국 씨는 이때 한 가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 감정은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퇴직 사실이 소문이 났고 퇴직금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정국 씨는 결국 그 교회 집사님 소개로 경기도 외곽의 빌라를 1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그 빌라의 시세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정국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신뢰가 배신당했을 때의 상처는 돈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이정국 씨뿐만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은 순간부터 또는 집을 팔아서 목돈이 생긴 순간부터 이런 접근이 시작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진짜 데이터와 함께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친절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알고 나서 친절해진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은 진짜 오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서울 집값이 또 올랐다는데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닌가?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디어는 그것을 크게 다뤘습니다. 집값 반등, 부동산 회복세,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남, 전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20%에서 30% 가까이 하락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어르신들이 투자하시는 부동산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강남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근처 혹은 자녀가 사는 곳 근처 혹은 누군가가 좋다고 소개해준 경기도 외곽, 충청도, 전라도의 아파트나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이 부동산 투자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서울 명동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시골 읍내에 식당을 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더 중요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25년 기준으로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국 빈집수는 이미 150만 채를 초과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은 늘어나는데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서울 도심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가 완전히 죽은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눈으로,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다음 챕터에서 충격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면 그게 자산입니까? 짐입니까?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때만 생각하고 나올 때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윤재복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재복 씨는 2019년에 경기도 외곽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1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분양 상담원은 이 오피스텔은 세입자 맞추기 쉽고 나중에 팔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월 65만 원의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팔려고 내놨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으로 내려도 안 팔렸습니다. 1억 원으로 내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4년 윤재복 씨는 이 오피스텔을 팔지 못한 채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했지만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사채에 가까운 급전을 빌려 병원비를 해결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3가지 출구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얼마 만에 팔 수 있는가? 둘째, 팔리지 않는 기간 동안 관리비, 재산세, 대출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따로 있는가? 셋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그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노후 자금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맞는 현실적인 자산 배분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입니다. 노후 자금, 이렇게 나눠야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2억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돈 전부를 부동산에 넣어야 할까요? 반만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안 넣어야 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니어 자산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흔히 빼기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의 나이를 100에서 뺀 숫자만큼만 위험 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라면 100에서 65를 뺀 35, 즉 자산의 35%까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65%는 안전한 자산으로 유지하라는 원칙입니다. 물론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생활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생활방어 자금입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최소 2년치 생활비와 의료비는 반드시 현금이나 즉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돈이 없으면 큰 낭패를 봅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생활방어 자금 없이 전부 투자에 넣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나눠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통으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통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2년치 생활비와 의료 예비비. 이 돈은 정기예금이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은 안전하게 굴리는 돈입니다. 채권형 펀드, 국내 배당주, 연금, 보험 등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입니다. 세 번째 통이 투자 자금입니다. 이 돈만 부동산이나 더 적극적인 투자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통의 돈을 잃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통이 있으면 일상생활과 건강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통의 구조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알고도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부모의 노후입니다. 이 챕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이야기는 모든 부모에게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0세 강정혜 씨는 평생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게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파트 시세는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억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강정혜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1년 후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1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강정혜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월 50만 원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강정희 씨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대출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이 엄마의 집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부모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도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경제 상담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쓰고 나서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과 같은 이치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도 편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가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한 가지만 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내 노후의 방어선은 절대 허물지 않겠다. 그 결심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냐고요? 드디어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다. 단 이 조건 하에서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리한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시니어에게 부동산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의료비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후의 기본 생활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둘째, 수도권 역세권 혹은 실수요가 확실한 지역의 소형 부동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만이 가치가 유지됩니다. 땅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외진 곳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대출 없이 또는 최소한의 대출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금리가 언제 다시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니어에게 대출은 수익의 씨앗이 아니라 위험의 씨앗입니다. 넷째, 월세 수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목적보다는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목적의 투자가 시니어에게 더 적합합니다. 다섯째,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전문가는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인 재무설계사, 세무사, 혹은 부동산을 가르치는 교수나 연구원 등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병원에 안 가고 약국에서 알아서 약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도 부동산 투자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다림도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설계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 혹은 지나온 결정에 대한 후회.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챕터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싶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신 어르신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돈을 더 불리기 위해 정작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74세 최병두 씨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60대 내내 돈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그런데 70이 넘어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에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아내랑 여행 한 번 더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게 됐으니까요. 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노후 설계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과 소득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셋째는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걱정해줄 사람. 이 사람들이 있는 노후가 가장 부유한 노후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이 3가지를 지켜줄 수 있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이 3가지를 위협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점, 2025년 혹은 2026년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무조건 사야 한다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준비의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스스로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진짜 노후이고 그게 진짜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